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오히려 이제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은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송창호 판사는 무슨 짓을 했든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 그리고 이제 검찰은 10명의 판사를 추가로 또 기소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창호 판사 이름도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바로 그 판사입니다.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소국장님, 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 1월에 김경수 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하라라고 판결한 그 성창호 판사가 갑자기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이제 2016년 4월 달에 성창호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신광열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신광열 부장판사가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정은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네.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돼서 법관들이 관련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신광열 부장판사가 성창호 영장전담 판사한테 검찰의 청구서에 나와 있는 수사 기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법관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10여 차례 정도 성창호 판사가 보고를 했다. 그리고 네. 검찰의 수사기록 153쪽을 복사해서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을 했고, 신 부장판사는 이것을 이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일종의 이제 비밀 누설 혐의를 성 판사한테 적용한 겁니다. 잠깐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생소해서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어서요. 요거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영장전담 판사가 지금 이 사건을 판결해야 될 판사에게 그 사건과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좀 전달을 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같은 거는 누설했다는 거잖아요.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기소가 된 건데 네. 1심에서 유죄가 나올까? 그죠? 아니라는 건 아닌데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인지 비밀성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언젠가는 사실 왜냐면 이게 재판 기록이기 때문에 재판 기록이라는 거는 수사 기록과 좀 다르게 언젠가는 기소되면 좀 공개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최소한 피고인과 변호인. 법원 측에서는 지금 사실 정보보호 그렇죠. 차원의 네. 그냥 보고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비밀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네. 누설의 문제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보고 형태로 내 상사한테 이게 보고를 한 거지 이게 외부로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무슨 김 변호사, 너 궁금한 거 내가 줄게 하고 이제 외부 로펌에 전달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그렇죠. 근데 판사끼리 그렇죠. 그 내부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누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도 아니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돼서 아마도 이게 법원 가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굉장한 다툼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따 잠깐 나올 얘기긴 한데 이게 형평성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사 전부 다 기소했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선별해서 한 거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사람들만 선별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예전에 한번 보도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견 나간 판사가 법원행정처에다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평의 내용까지도 나간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헌재에 파견돼서 법원적으로 정보 뺀 그 사람이 전 죄질도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빼고 성창호 부장을 집어넣었다?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납득은 안 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법원 내부에 윗사람에 대한 정보보고 형식이냐 아니면 법조 비리를 덮기 위한 사법농단의 과정이냐 이 부분이 아마 성창호 판사의 혐의를 가르는 아주 핵심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제 검찰에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를 비밀리에 하거든요. 이게 검찰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기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거죠. 하필 시기가 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기소된 인물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이긴 합니다만, 좀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요, 그죠? 글쎄요, 이거를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랑 일단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이 2018년 사실 9월, 그러니까 작년 가을서부터 그 피해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성창호 판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런 혐의나 이런 게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로서 이런 혐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수사를 해왔던 사안이고, 그리고 그 임종원 그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그 1차 기소를 할 때 그 어떤 뭐 피해자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약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일단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부당한 그런 지시나 그런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을 때 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어떤 그 권위나 아니면 명령에 어느 만큼 그렇게 따를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느냐를 실험한 유명한 그 실험이 있습니다. 그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이런 그 실험실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부당한 명령에 어디까지 따르느냐. 그럼 만약에 그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독일 나치의 그런 전범들이 그 명령을 따랐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랐어야겠죠. 그 실험실에 불려왔을 때. 근데 그 피실험자들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 양상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럼 성창호 판사 또한 어떠한 그런 명령이나 아니면 행위를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어떤 부당한 그런 명령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검찰의 추가 기소 명단에 올라가면서 이 셈법이 복잡해진 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성창호 그런 판사가 뭘 했는지를 먼저 좀 보라고 좀 말씀을 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은 김경수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는 무슨 짓을 했든지 건드리면 안. 일단 박주민 최고위원은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이 성창호 판사 문제를 거론하면 이건 판결 불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글쎄요, 그 판결 불복은 이미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1심 결과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 불복을 한다 해서 그렇게 그 2심을 그렇게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 말고는 판결 불복을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 이 성창호 그 판사가 이제 그 기소가 됨으로써 이분이 그 기존의 어떤 재판을 그 판단을 할 때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나 의문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해서 구속시킨 판사를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기소를 해버리면
그 김경수 지사의 어떤 재판을 맡게 되는 2심 판사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네.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더구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기소에서요, 공소장에서 저 바로 그 성창호 판사를 피해자로 검찰 스스로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고 나서 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꿔서 이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약간 이 부분에서 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었거든요. 검찰 관계자한테. 이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이후에 혹시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 얘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과 지금 지난해 11월 임종원 차장 구속돼 공소장에 나와 있다는 피해자로 돼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저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건 뭔가 검찰 내에서 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 부분에서 성 판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게 있었다면 확실하게 우리 언제 좀 했다.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좀 밝히는 게 그런 네.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딜레마를 겪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요,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시간이 끝난 지금 검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세히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법농단 수사가 검찰에게 꽃놀이패였던 게 또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또? 우리의 변호사, 검사, 판사를 법조 3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3륜은 세 바퀴가 동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진짜 동등할 것 같으세요? 세 바퀴가? 법원 현실적으로는 실력이- 살짝 당연하죠. 판사 쪽이 더 힘이 실리는 그럼요. 뭐 속된 말로 연수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법원 가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결국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판사, 변호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검찰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 결국 결정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법원하고 척지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검찰도 마찬가지고 네. 변호사들은 물론이거니요. 지금 보시면 사법농단 수사검사가 저런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네. 부담스럽다는 거죠. 판사들 다 아는 사람, 다 연수원 선후배예요. 네. 더 나가면 대학 선후배고 네. 인간관계도 끊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겁니다. 마지막 법원이 이후에 불이익 주지 않을까? 그러면 밥 줄 거니까 저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은 검사들 중에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달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다 변호사로 네. 개업을 하거나. 그냥 언젠가 나 개업해야 되는데 나 이거 법원 이렇게 건드렸다가 나중에 개업해서 내가 법대 아래에서 변호사로 들어가면 나 괜찮을까? 어허. 법원에도 한 번 찍히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밥줄 끊기는 거 아니야라는 게 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아이 뭐 그런 걸 걱정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조계에 좀 계시면 저거는 현실적인 좀 문제기도 해요. 네. 자, 이 검찰의 사법농단 추가 기소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어제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검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정면 거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소 국장님,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 청와대를 뭘 거부하죠? 이게 지난달에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뭐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서 그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아하. 최근에 이 발표된 이 자치경찰제 안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자치경찰제 실시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일종의 전제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저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이 수사권 조정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또 큰 어떤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지금 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것도 시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창호 판사를 추가 기소한 날 대검이 또 청와대 자치경찰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참 시기가 참 묘합니다. 자치경찰제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커지니까 또 경찰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경찰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부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부를 한 거죠. 아하.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조국 민정수석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의지가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검찰 개혁 현 정부에서 힘듭니다. 왜? 어떤 조직을 개혁을 하고 해서 그 조직의 힘을 빼야 돼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조직을 적폐로 규정해야 개혁이 쉬워집니다. 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힘이 제일 세진 데가 어디죠? 검찰이죠. 검찰입니다. 예. 현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어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었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내놨는데 1번이 뭐냐면 적폐청산입니다. 네. 그 적폐청산이 1번이 그 안에 있어서 세부한 거 1번이 뭐냐면 공소유지 철저입니다. 그 얘기 뭐냐? 현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국정농단 사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입니다. 네. 누가 하죠? 검찰이 합니다. 네. 검찰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검찰의 힘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검찰 네. 수뇌부 이거 알아요. 그렇게 커졌기 때문에 검찰을 지금 상황에서 건드리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 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민정수석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검찰 개혁 힘들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서 글쎄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지금 현 정권이 계속 정말 하고 싶은 부분 아닙니까? 특히 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쎄요.